무너진 담장 새는 지붕 그리고 어린 아들과 늙은 시어머니를 품은 청산과부 품상줄 돈도 없어 모두가 예면하던 그 집에 무릎피해진 누더를 걸친 거고 머움이 찾아왔습니다. 쌀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사람들은 저놈이 사흘이면 울면서 도망칠 거라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을 때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내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밥만 주면 소처럼 일하겠다 하던 그 몸은 애 목숨을 걸고이 무너진 집을 지켜낸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 제2 말년의 일입니다. 충청도 청풍 땅 사방이 산으로 둘러막힌 산골 마을에 장이 있었습니다. 초여름 벽이 제법 다가오 장터 어기 느티나무 그늘마다 사람이 빼고이 들어찼지요. 엿장수의 가유소리와 소흥정하는 목청이 뒤엉키는 가운데 그늘 아래 낯선 산에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장승만하고 어깨는 문짝처럼 딱 벌어진 거구였습니다. 그러나 걸친 것은 무릎이 다해진 누더이요 발에 집시는 비축이 달아 흙이 그대로 배어나왔으니 누가 보아도 갈데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한의 이름은 억수라 했습니다. 억수는 사람이 모인 곳마다 다가가 똑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고을의 김시성스는 어른댁이 어디쯤 있습니까? 산 아래 기와집이라 들었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던 노인 하나가 억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산 아래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산 아래의 김씨 기와집이야. 저기 하나뿐일세. 헌데 자네가 찾는 어른이 그 댁 주인이라면 헛걸음일세. 3년 전에 세상을 떴네. 억수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손이 눈에 띄게 굼떴습니다. 14세 집을 나와 10여 년 발바닥이 헐도록 고을이란 고을을 다 돌아 겨우 다음은 자리에서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지금은 젊은 과부와 늙은 노마님 코 흘리게 하나가 산다네. 자네가 보리 볼 집은 아니야. 억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선 아래를 바라보았지요. 푸른 산자락 끝에 기와 지붕 한 채가 나지막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붕골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멀리서 보아도 손이 오래가지 않은 집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억수가 걸음을 옮기려 하자 곁에서 구경하던 사내들이 저희끼리 웃었습니다. 가봐야 허실이야. 그 집은 산더미인데 품삯 줄 돈이 없어. 모험이 들어가도 사흘을 못 버티고 달아났지. 작년에 들어간 놈은 이틀 만에 보찜치고 나오더구먼. 하물며 저 먹성 좋아 보이는 놈이라면 하루 만에 쌀톱부터 거덜내겠네. 아르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억수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대구가 나오려나 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억수의 목소리는 크고 뭉툭했습니다. 쌀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장터가 한 박자 조용해졌다가 이내 아까보다 더 크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들었나? 밥만 준다면 소처럼 부려도 좋다는 게야. 저놈 사흘이면 울면서 도망온다. 내 손에 장을 지지. 사람들은 억새가 밥소리에 반색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억새는 그 웃음소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더이 소매자락을 한 번 여미고 등에 진 보다리 끈을 고쳐매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집을 향해 성큼 걸어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한참을 따라붙었으나 억수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떠돌이가 어찌하여 하필 그 집 하나를 찾아 10여 년을 헤매었는지 사흘 뒤 그 집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의 겨울에 이르러서는 오늘 억새를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억새가 걸어내려간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29 나이에 지아비를 잃은 청산과부 정순과 8살 난 아들 복동 그리고 백발이 성한 시어머니 한씨 노마님이었지요. 정순이 상복을 입은 것은 3년 전 복동이 5살 나던 애였습니다. 지아비는 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가유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본래는 앞론이 제법 되고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던 집이었으나 기둥 하나가 뽑히자 집은 놀랍도록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대문 한쪽은 지돌리가 빠져 주저앉았고 담장은 비만 한 번 오면 흙이 뭉텅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당에 잡초는 여름이면 무릎까지 올라와 나드로 베어도 열흘이면 도로 그 자리였지요. 그러나 정순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아궁이는 불을 지면 연기가 도로 밀려나와 부엌안이 매캐했고 그러고도 방바닥은 새벽이면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복동이 밤새 기침을 하는 통에 정순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앉은 채로 나를 밝힌 날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정순의 손등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물을 기어나르고 빨래를 하고 아궁이를 쑤시다 보니 갈라진 자리마다 붉은 금이 갔다가 아물고 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순에게는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걱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아비가 세상을 뜬 뒤로 사랑방 문갑이며 반다지며 실까지 몇 번이나 뒤졌으나 토지 문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에 가서 물어보자니 문서 없는 과부라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질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냥 두자니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정수는 등잔을 끄고 누워서도 천장을 보며 그 종이 한 장에 없어 논이며 집이며 다남의 손에 넘어가는 날을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레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문서를 어디에 두셨는지 혹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한 씨는 한참 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알아서 해두었겠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여줄 수가 없었지요. 한편이 집에는 이상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뒤뜰 자체장 담그어도 가고 포성기 뽑으러도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뒤뜰 안쪽 큰 장독 하나가 얹어 있는 받침돌 자리인 한 씨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빗질조차 그 언저리에서 멈추라 했지요. 어느 날 정순이 된장을 들어갔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큰 독침이 자꾸 한쪽으로 기웁니다. 이대로 두면 독이 넘어질까 싶어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은 짧고 선호했습니다. 거긴 두어라. 정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늘 무심하던 노인의 눈에 그때만은 서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정수는 그것이 죽은 아들에 대한 노인의 고집이니 여기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도 곰방대만 물고 앉았던 시어머니가 유독 그 돌 하나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을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한 씨는 자리에 눕기 전 문을 열고 뒤뜰 쪽을 한참 내다보았습니다. 그 집 사정을 누구보다 혼이 깨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지아비의 육촌형되는 최만석이었지요. 최만석은 산 너머 큰 마을에 살면서 눈마지게나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비지이 희고 말씨가 부드러워 처음 보는 이는 인정하는 어른이라 여기기 십상이었습니다. 그가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상을 치른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만석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멍태한 말이 연하락을 들고 와서는 복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복동이가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내가 애써주마. 그러고는 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중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재수씨, 밤이 저 모양이 되도록 어찌 두셨소? 여인네 둘의 어린 것 하나가 이 큰 살림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소? 정순이 고개를 숙이면 최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암먼 마치기는 내게 넘기시오. 내가 대신 붙여 수출을 나눠드리리다. 남도 아니고 형제간에 무슨 문서가 필요하겠소? 말로 하면 그만이지. 정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복동이 자라 제 손으로 붙일 때까지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최만석은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집도 그 사람 닮았구려. 뭐 급할 거리 있소. 생각나거든 언제든 말씀만 하시오. 그러나 최만석이 탐내는 것은 논면 맞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집과 선산 그리고 암론 전부였습니다. 암론은 물이 좋아 흉년에도 소출이 줄지 않는 자리요. 집은 산을 등지고 안자히 고을에서 손꼽히는 터였습니다. 죽은 아우가 그것을 다 지고 있는 동안 최만석은 겉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러니 최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무너지고 눈이 마르고 곳간이 비면 여인네 둘이 무슨 수로 버티겠는가. 제발로 문서를 들고 찾아가 살려달라. 매달릴 날이 올 것이라고 최만석은 계산했습니다. 그때 인심쓰는 척활값에 거두면 온 고을이 도리어 자기를 칭송할 터였지요. 다만 한 가지 최만석에게도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우가 죽기 전에 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상을 핑계로 사랑방을 몇 번이나 기웃거렸고 제사 때는 문갑 서랍을 열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낡은 서찰못 장과 분자루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에서 최만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굳이 힘쓸 것도 없다. 저 집은 그냥 두어도 저절로 말라 죽는다. 돌뿌리를 툭내며 최만석이 덧붙였습니다. 운서야 그때 가서 없다고 우기면 그만이지. 죽은 놈이 무덤에서 나와 내놓을 것도 아니고 산길 아래로 그 집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그것을 보고 급한 얼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산머리에 걸린 무렵이었습니다. 주저앉은 대문이 쿵쿵하고 울렸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았다기보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지요. 부엌에 있던 정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가보니 대문 밖에 산더미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 놀라 반걸음은 물러섰습니다. 미시오 그 소리에 마루에 있던 한씨 노마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외관 장정이 과부 있는 집을 찾아왔다는 것부터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마당 한복판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마가 흡토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억새가 몸을 일으켜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모음 자리가 필요합니다. 한씨의 대답은 매정했습니다. 헛걸음했네. 우리 집엔 품사줄 돈이 없어. 장에서 못 들었는가? 억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쌀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처마 밑에 참새가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정순이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요. 세경도 무명한 필도 필요 없다는 말이요. 찬이라도 좋습니다. 배만 골치 않게 해 주십시오. 잠은 헛간에서도 잡니다. 집만 좀 깔아주시면 됩니다. 복동이 방문 뒤에서 빼꼼을 내밀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진짜 커. 정순이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억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의 고을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는가? 억수의 대답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산 아래 기와집이라 들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닐세. 누구에게 들었느냐 물었네. 억는 흙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굵은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오므라들었지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한씨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수의 손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게만 진 손도 아니고 남만 준 손도 아니었습니다. 연장을 오래 잡아본 사람의 손이었지요. 한씨가 지팡이로 마당을 한툭 짚었습니다. 자흘만 두고 보겠네. 억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흘 뒤에도 그 소리가 자네 입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 그 전에 보침을 지겠거든 말없이 나가도 좋네. 붙잡지 않을 터이니 억새가 다시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이 헛간을 치워 집을 깔아주는 동안 한씨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의 사내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사흘이라는 말이 이 집 마당에 처음으로 떨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첫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수는 헛간 앞 납된 마상을 내놓았습니다. 보리를 반 넘게 섞은 밥에 된장국 한 그릇, 김치와 나물이 전부였지요. 밥을 담은 그릇은 가장자리가 한 기퉁이 빠진 작은 삭이 대접이었습니다. 품삯도 못 주는 처지의 밥까지 후하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수는 상을 내려놓으며 괜히 앞치마 자락을 만졌습니다. 차린 것이 없수. 억새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대접을 비웠습니다. 정순이 놀라 부엌으로 들어가 한 그릇을 덮어왔습니다. 그것도 사라졌지요. 새 그릇째까지 바닥을 보이자 옆에서 지켜보던 복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저 아재배 속에는 황소가 들었나 봐요. 억새가 춤으로씩 웃었습니다. 광소는 묘물을 먹지 밥을 먹지 않는단다. 복동이 까르르르 웃었습니다. 아이 웃는 소리가 이 마당에 울린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순이 국그릇을 밀어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오래 하셨소? 억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음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옆에 무엇을 하고 지내셨소? 억수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14세 집을 나와 목수 어른 밑에서 3년 미장이 어른 밑에서 이태를 배웠습니다. 세경은 한 푼도 못 받고 얻어먹으며 배웠지요. 배운 게 그것뿐이라 손으로 하는 일은 입만큼 압니다.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4시면 복동보다 6도 먹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집을 나섰다는 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수는 마지막 숟가락을 놓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숭늉을 내오려던 잠이었지요. 시시우, 오늘은 먼 길을 오지 않았소. 밥값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성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쾅쾅쾅 도끼가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치연이 했지요. 그런데 자정이 넘도록 달기에 해를 칠 무렵까지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조금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억수의 등이 젖은 채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순이 문을 열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처마 아래에 장작이 벽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눈대중으로도 한 달은 넉넉히 뗄 양이었지요. 굵기까지 골라 쪼갠 것이 아궁이에 그대로 넣으면 될 만했습니다. 부엌으로가 보니 물통마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부엌까지 20번은 오가을 물이었습니다. 정순이 헛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억수는 벌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어긋난 기와장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의 쌀을 안치며 저도 모르게 한 줌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억수가 그 집에 들어온 첫날에는 장작과 우물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너진 돌담이었지요. 억수에는 흩어진 돌을 하나하나 골라 크기별로 늘어놓더니 아래에는 널쩍한 것을 놓고 위로 갈수록 작은 것을 물려 쌓았습니다. 그러 사이를 메우고 손바닥으로 다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사람 키만한 담이 반드시 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기울어진 외양간 기둥을 뽑아 새로 받고 물이 빠지지 않았을 질척거리던 마당 도랑을 파냈습니다. 정순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억새는 제 눈으로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정순이 미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시엄시엄 아시우.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억새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밥을 세 그릇씩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흘 동안 담모로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이 사흘째라지. 이제 슬슬 짐 싸겠구먼. 내 말하지 않았나? 자으리라고. 마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앞을 지나며 목을 뺐습니다. 도망쳐 나오는 꼴을 보고 한바탕 웃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억새는 보침 대신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기와장을 골라내고 성한 것으로 갈아 끼우면서 고을 따라 흙을 발라 물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옷동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등에는 흙먼지가 허옇게 앉았습니다. 밤 밖에서 목을 빼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억수가 연장을 챙겨 빗들로 들어섰습니다. 낮에 지붕에서 내려다 보니 빗들 안쪽 큰 장독이 눈에 띄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새가 그 받침돌 앞에 쪼그려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손대지 말게. 마루에 앉아있던 한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맨발로 마루 끝까지 나온 것이었지요. 억수가 멈칫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받침돌이 한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맛비 한 번에 저 큰 독이 넘어집니다. 독이 깨지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사람이 곁에 있다가 다칩니다. 두라 하지 않았나?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이라기에는 어딘가 다급한 떨림이었습니다. 억수는 두말 없이 연장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정순이 문틈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등지고 서서 억새가 뒤뜰을 다 나갈 때까지 꼼짝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억는 헛간에서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더미에 누운 채 문틈으로 빗뜰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지붕도 손대라 하고 무너진 담도 쌓으라 하고 애양간까지 뜯어 고치라 하신 노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 돌 하나만은 손끝도 대지 말라 하십니다. 억새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장터의 이야기거리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놈 아직 안 나왔다더군. 쌀만 축낼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그 집 담이 섰다지 뭔가. 도대체 그놈 정체가 뭐야? 모기철이 돌아왔습니다. 억새는 봄내 암론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3년을 묵혀 갈라 터진 논바닥을 갈아엎고 무너진 논두를 다시 쌓고 막힌 물길을 하나하나 뚫었습니다. 정순이 손을 보태려 하면 억새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마님 손은 이런 일에 쓰는 손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억수가 논에 나가 보니 물이 한 방울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도로 마르기 시작해 흙이 허옇게 일어나 있었지요. 위쪽 논으로 올라가 보니 물고가 커다란 돌 여러 개로 단단히 들어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을 장정 넷이 팔장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억수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린 차들이었습니다. 가부집 논에 물대줄 여유는 없네. 우리 논도 마르는 판이야. 억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논에 들어서서 돌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물이 졸졸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장정 하나가 성큼 들어와 다시 돌을 밀어 넣었습니다. 억새가 또 치웠습니다. 장정들이 또 막았습니다. 세 번째로 돌을 밀어 넣었던 장정이 발치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밥 얻어 먹는 값으로 과부 치마포까지 지키는 게나? 억수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러고도 억수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도롭혔지요. 그때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억수가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 나온 복동이었습니다. 물꽃 쪽으로 다가서다 장정에게 떠밀려 논 아래로 나동그라진 것이었지요. 아이의 얼굴 반쪽에직이 묻고 무릎이 까져 있었습니다. 억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장정 넷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새벽 빛에 드러난 억수의 어깨가 짐승의 그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새는 사람을 지지 않았습니다. 억수는 물고로 걸어 들어가 막아둔 돌을 하나하나 걷어냈습니다. 물길이 시원하게 열리고 갇혀있던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아래 논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논도 아래에 절반쯤 박혀있는 큰 바위 앞에 섰습니다. 지난 가을 장정 4시부터 밀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대로 둔 바위였습니다. 억새가 두 팔을 벌려 바위를 끌어놨습니다. 목덜미에 핏줄이 붉어지고 발이 지게 푹 박혔습니다. 그 바위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억수는 그것을 아는 채 서너 걸음을 걸어 물고 옆독 위에 쿵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땅이 올리고 흙탕물이 사방으로 치였습니다. 물길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막으려면 그 바위부터 치워야 하는 자리였지요. 억는 복동에게 다가가 아이를 일으키고 옷에 묻은 흙을 손바닥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시 막으시려거든이 돌부터 치우십시오. 다른 사람 손으로는 못 치울 겁니다. 장정 넷이 달려들어 어깨로 밀어보았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채만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열흘 가까이 퍼붓던 비가 그치고 벽이 낮자 정수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자마비에 독뚜껑이 밀리지는 않았는지 빗물이 쓰이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장독대 돌은 이기가 올라 미끈거렸지요.
정순이 된 장독 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졌습니다. 하필 몸이 기운 쪽이 손대지 말라던 그 큰 장독 옆이었습니다. 정순이 균형을 잡으려고 받침돌을 짚었는데 진작부터 한쪽으로 내려앉아 있던 그 돌이 사람의 무게에 밀려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돌이 어긋나자 그 위에 얹어있던 큰 독이 통째로 기울었습니다. 정순의 몸은 돌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중이었고 독은 그 위로 넘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님 마당에서 지게를 쥐고 있던 억새가 지게를 내던지고 달려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넘어오는 독의 배를 밀어세우고 다른 팔로 정순의 허리와 등을 한꺼번에 받쳐 그대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정순의 두 발이 땅에서 안전히 떴습니다. 놀란 정순은 저도 모르게 억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젖은 무명 저고리 너어로 산내의 어깨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춤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내려주시오. 어서 내려주시오. 억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순을 마른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손으로 여전히 독을 붙들고 선 말했습니다. 다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돌은 이제 정말 손을 봐야 합니다. 정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는데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이고 저고리 옷만 몇 번이나 만졌습니다. 소란을 들은 한씨가 지팡이를 짚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있는 며느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장독 옆으로 가더니 어긋난 받침도부터 살폈습니다. 손으로 돌틈을 더듬고 흙이 무너진 자리를 눈으로 훑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순이 말했으나 한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정순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서운했습니다. 지아비를 보내고 3년이 집살림을 혼자 짊어진 며느리보다 저 돌 하나가 먼저인가 싶었지요. 문제는 담아먹었습니다. 마치 문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돌아가던 건너집 순덕네와 그이지 여인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낮아진 자리에서는 빛들이 혼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딱 한 장면이었지요. 떠돌이 사내가의 집 젊은 과부를 두 팔로 들고 과부가 사내의 어깨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덕네가 물동이를 고쳐입어 옆에 여인을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짓을 주고 바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뒷뜰에서는 억새가 어긋난 받침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벌어진 틈 사이로 돌 아래에 무언가 반듯한 것이 깔려 있는 듯도 했습니다. 억수가 손을 뻗으렸는데 한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두 개 흙만도로 덮어놓게 여름이 다가도록 억수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그 집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새던 지붕에서는 더 이상 비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새가 아궁이의 원도를 허다시 잡은 뒤로는 불이 잘 들어 점을 여기면 굴뚝에서 연기가 곱게 올랐습니다. 여름인데도 방바닥이 뽀송했지요. 뒷뜰에 묵은 밭은 갈아엎어 무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싹이 파랗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순이 오래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채소를 심어 먹은 것이 왜인지 몰랐습니다. 복동에게는 팽이를 깎아 주었습니다. 나무 끝을 부족하게 다듬고 채까지 만들어주니 아이가 마당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돌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작은 나무칼을 하나 더 깎아 주었지요. 아재 이거 진짜 칼 같아요. 장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는 법이니 함부로 휘두르면 도로 가져가겠다. 복동이 두 손으로 칼을 꼭 끌어놓았습니다. 정순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몇 번 길어야 하는지, 지붕에서 새는 자리를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지, 겨울은 또 어찌 나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 있겠습니다. 해변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뛰어들리는 도끼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정순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든든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조금 더 듣다가 일어나는 날이 잦아졌지요. 처음 정순은 억수에게 남은 밥을 데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렵인가 정수는 억수가 산에서 나무를 지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숯에 새로 쌀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씨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늦지응 어느 날이었습니다. 억수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금뻥 맞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저리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지요. 정순이 아른 무명한 자락을 건네고 곧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억수가 상을 받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밥그릇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작은 사기 대접이 아니라 묵직한 녹그릇이었습니다. 뚜껑까지 갖춘 것이 한눈에도이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이었지요. 억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그릇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쑥사발을 말없이 내밀 뿐이었지요. 억새는 그릇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묻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녹그릇을 쓰던 사람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억새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이리 챙겨주시면 제가 밥값을 더 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순이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억새가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하면 집까지 새로 지으시겠소. 억수가 무어라 대구하려다 말고 정순을 보았습니다. 정순도 마침 억새를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는 사이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먼저 시선을 돌린 것은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급히 몸을 일으켜 빈 그릇을 챙겨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수는 쑥사발만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있었던 그 짧은 일은 담을 넘어가면서 형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네가 우물가에서 처음 입을 땐 말은 이러했습니다. 글쎄 그 집 모음이 정수님을 붙잡아 세우는 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 그것이 다음 사람의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음이 과부를 품에 안고 있더라지 뭐야. 그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그러는데 밤에는 오죽하겠나? 안채를 제 방처럼 드나든다더구먼. 거기에 봄에 있었던 눈물일까지 얹혔습니다. 과부 치마폭 지켜주느라 장정넷을 두들겨 패다더라. 그러니 무슨 사이겠나? 억수가 바위를 옮겼을 뿐 사람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야기가 몇 사람을 건너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정순이 소금을 사러 장에 나갔습니다. 포목전 앞을 지나는데 말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몇 걸음 지나가자 등 뒤에서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으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저가를 파는 안악에게 값을 물으니 안나의 값은 대답하지 않고 정순의 아래 위를 훑습니다. 댕내는 요새 얼굴이 펐구먼. 정순은 소금을 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날 저물녘 국동이 코피가 터진 채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정순이 놀라 달려가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나? 복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저고리 앞섭에 핏방울이 여러 개 떨어져 있고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시 묻자 복동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모음이랑 그런 소리를 해서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코를 막아주고 찢어진 소매를 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마루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다보고 있던 억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수는이 집에 온 뒤로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논물을 태고 담을 세우고 지붕을 갈아 끼우는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억새가 도끼로도 어깨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억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여느 때처럼 헛간 앞된 마루에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노그릇에 밥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한참 뒤상을 물리러 나온 정순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밥그릇에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숟가락은 뚜껑 위에 가지런히 얹어 있고 국도 김치도 손댄 자리가 없었습니다. 억수가 밥을 남긴 것은이 집에 온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식은 밥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편 헛간에는 불빛도 없이 어둠만 고여 있었습니다. 수문이 부채질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만석이었지요. 최만석은 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슬쩍 끼어들어 혀를 찼습니다. 내가 다나이 뜨거워 못 건디겠소. 아우 3년상이 끝난 지가 언제라고 산내 하나를 집 안에 들여한다니. 누군가 그래도 일은 잘하지 않느냐 하면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잘하는 놈이 어찌 품삯을 마하겠소. 품삯 없이 붙어 사는 놈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소이까? 다들 뻔히 알면서 애들 그러시오. 최만석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억새가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이었지요. 소문이 무르익을 무렵 최만석은 암론 쪽으로 걸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라붙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도에 올라선 최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논이 물이 그득했습니다. 3년을 갈라 터져있던 자리에 벼가 파랗게 서서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지요. 논두은 새로 다져져 반듯했고 물고 옆에는 못 보던 큰 바위가 하나 얹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산 아래 집을 보았습니다. 무너져 있던 담이 곧게 서 있고 지붕에는 성한 기와가 줄지어 얹어 있었습니다. 저물녘이 되자 굴뚝에서 연기가 곧게 올랐습니다. 최만석은 논두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저 집은 그냥 두면 저절로 말라 죽을 것이었습니다. 2해만 더 기다리면 제 발로 문서를 들고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만한 놈 하나가 들어와 담을 세우고 논을 살려 놓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3년 안에 저 집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복동이 자라 관리를 치를 때쯤이면 손도 못 댑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만석은 그날 밤 사랑방에 등잔을 밝히고 앉았습니다. 반다지 밑바닥을 뒤져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여 년 전 최만석이 아우에게 곡식을 빌리며 제 손으로 써준 차용증이었습니다. 다 갚은 뒤 아우가 웃으며 돌려준 것이었지요. 종이 끝에는 아우가 받았다는 표시로 남긴 수결이 또렷했습니다. 최만석은 그 수결을 등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벼로 외을 갈아 옆에 빈 종이를 펴놓고 그 핵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0번을 그리고 20수번을 그렸습니다. 밤이 깊도록 방 안에서는 분놀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새벽녘 최만석이 종이 2장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우님, 형이 이걸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았더라면 자네가 진작에 알겠지. 이튿날 밤 최만석은 무명 2필과 술 한 동리를 싸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아전방에서 20년을 늙은 아전 하나가 최만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래지 않아 그 집에 전답을 적어둔 관아의 문건은 지난해 아전방에 났던 불에 함께 다 없어진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최만석은 셈을 맞췄습니다. 이제 저 집에도 문서가 없고 관아에도 문서가 없습니다. 세상에 남은 종이는 내가 만드는 것 하나뿐입니다. 최만석은 아랫사람을 불러 낡은 종이 한 장을 구해오라 이었습니다. 새 종이로는 10년 전 문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수는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며칠을 헛간에서 뒤척인 끝에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자신만 사라지면 정순을 두고 도는 말도 사그라들 것이고 복동이 코피를 흘리며 돌아오는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억수는 목수 어른께 얻은 낡은 끌자루와 러벌 저고리 한 벌을 무명 보다리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 다를 바 없었지요. 헛간 문을 밀고 나서려는데 억수의 눈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선반 위에 노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저녁마다 밥을 담아 내주던 그릇이었습니다. 억새가 제 손으로 씻어 엎어둔 것이었지요. 뚜껑 위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굵은 손가락이 그릇 가장 자리에 닿을 듯 말 듯하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억수는 이을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순이 억수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맨발로 뛰어나온 아이의 눈이 벌컥해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아이는 억수가 나갈까 봐 밤마다 문틈으로 헛간을 살폈던 것입니다. 아재 억새가 굳었습니다. 아재까지 가면 우리 집은 누가 지켜요? 억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가 알아들을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고 한씨 노마님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의 사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가? 억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있어 이대께 좋지 않은 말이 돕니다. 제가 나가면 그칠 일입니다. 한씨가 지팡이로 마루를 한번 툭 짚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버리지 죄 없는 사람이 떠나는 것은 도망일세. 억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사흘만 두고 보겠다 했지. 그 사흘이 지난 지가 언제인가. 나가겠거든이 늙은이한테 잘못한 것을 대고 나가게 없거든 그 짐도로 내려놓게 마지막으로 부엌 쪽에서 정순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순은 억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은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나도 압니다. 장애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는지도 압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들의 입보다 내가 직접 본 사람을 믿겠소. 억수가 무어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떠나실 작정이거든 그리하시오. 붙잡지 않겠소.